그걸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도급인에게 이걸 고지하지 않고 그냥 지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공사 계약 금액이 1억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끊어드릴 수 있는 금액은 30%이기 때문에 3천만 원이고요. 네. 3천만 원을 끊으시려면 3천만 원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 담보로 제공을 하셔야지 끊어드린다고요. 저는 보증증권이라는 게 보통 끊으면 뭐 1억짜리를 끊더라도 몇백 수준, 몇십만 원 수준에서 끊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지금 네. 어쨌든 단독주택,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30%를 맥시멈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30%를 만약에 보증받으려면 30%에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공사가 예치를 보증보험사에다가 해야 그게 가능하다. 네네. 그러면 어쨌든 2년으로 저희가 하자 보증보험을 끊게 되면 2년 동안 시공사는 펄보증에다가 그 2,700만 원을 맡겨놔야 대체하셔야 되는.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로 보증이행증권도 좋은데 최근에 2018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참 재미난 게 아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건축주 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공정거래 표준계약서를 하나 제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일반 건축은 아직까지 안 된 것 같고요. 실내 건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인테리어 계약을 할 때는 실제로 잔금이 남았을 때 잔금을 지불하기 직전에 하자 내역을 실내 인테리어에 대해서 한해서 하자 내역을 체크를 해서 하자 내역이 있을 경우에 그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을 제외하고 잔금을 치러도 되는, 그러니까 그만큼을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을 잔금으로 내가 남겨두고서 나머지만 지급을 해도 되는 그런 표준계약서를 작년에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아주 정상적인 사회로 가는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 표준약관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분쟁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판례로도 많은 분들이 건축주분들이 실제로 피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잔금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하자에 대한 부분은 보상을 받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잔금을 먼저 줘라.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부터 그 분위기가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요 부분이 건축 쪽에서는 어떻게 실제 판례로 앞으로 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요 내용들을 인지를 하셨다면 나중에 잔금 치르실 때 요런 내용들을 시공사한테 어필을 하시고요. 저는 사실 재작년에 17년도에서 이걸 몰랐었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하자 내역들을 리스트로 가서 이렇게 합의 볼 게 아니라 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런 내용들을 딱 프린트를 해서 지금 법적으로도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네가 하자를 제대로 이행을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민간 견적을 받았던 이 금액만큼을 내가 빼놓고서 나머지만 주겠다라는 거를 갖고 같이 협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게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긴 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조금 뭐 악성 댓글도 다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양심적인 분들은 또 위로의 말도 전하기도 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조금 안 좋은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또 악의적으로 하시는 건축주분이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정말로 하자가 치명적으로 생겨서 치명적이라는 표현 이건 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분명히 눈에 보이는 제대로 된 하자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시공사나 그 인테리어 업체가 제대로 이행을 안 해준다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 잔금이 아니라 실제 하자 보수 비용 정도만큼을 뺀 걸 주고 그만큼을 내가 잔금을 쥐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악용을 하셔서
정말 걔네들이 저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꼬투리 잡기 하는 그런 건축주가 생기면 분명히 또 선의의 건설회사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서로 클리어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가려면 계약서에 하자 이행보증증권과 그걸 오버했을 때의 하자 처리 내용에 대한 거 명시를 꼭 하시고, 그리고 잔금을 주는 그 마지막 시점에는 서로 클리어하게 제3자가 누가 감리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클리어하게 잔금 치르기 전날이라도 한 번 정도 하자 내역을 체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잔금을 마무리를 짓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서로 피해가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셨으니까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저희 건축업체가 저희한테 공사 비용을 너무 전체 건축 가액이 실제로 뭐 2억 5천인데 너무 1억 얼마씩 뻥튀기 해갖고서 너무 볼륨을 크게 잡았다라는 걸로 저희를 계속 1심에서 공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항소심 때 변호사를 바꿨어요. 1심 변호사가 좀 많이 사실 무능했거든요. 근데 지금 항소심의 변호를 맡으신 변호사님께서 1심 변호 때에 비하면 지금 너무 이렇게 잘 해주셔서 이제 저희가 서면을 제출할 때 대법원 판례를 인용을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되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캡처한 내용도 옆에다가 이제 띄워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건축 가액이 1억이든 2억이든 상관없이 하자 내역이 명확하면, 중대한 하자 내역이 있으면 실제로 그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책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팩트고요. 그리고 정말 중대한 하자 때문에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철거 비용 플러스 재건축 비용, 이 모든 것들을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그걸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 대법원 판결을 보니까 되게 저는 안심이 되고 굉장히 또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건축이 1억짜리 집을 짓더라도 나중에 하자 이행보증에서 이 맥시멈으로 보증하는 이 3천만 원 30% 이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다시 짓고 하는, 그러니까 철거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1억에 졌다고 해도 1억 5천, 2억 가까운 배상도 여러분들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대법원 판례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시고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저한테 메일로 문의를 한 5번, 6번 주시고 저랑 전화 통화도 거의 30분 이상 이렇게 상담하셨던 건축주분이 계세요. 서산 쪽에 살고 계신 분인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더라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저희는 아까 1억 1천에서 3천 정도 볼륨으로 하자 보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분은 1억 6천에서 7천 정도의 하자 보수 금액으로 저희보다 더 큰 하자들이 실제로 발생한, 그래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다가 너무 이제 변호사 그쪽도 첫 번째 변호사가 무능해서 지금 변호사를 교체하고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의외로 저한테 제 유튜브 동영상과 그리고 블로그나 카페 글들을 보고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는 분이, 제가 지금 하자 소송 중인 분들만 한 5분 정도는 저랑 이렇게 상담을 같이 했고요. 제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아직까지는 소송까지는 안 가셨는데 이제 건축업체랑 싸우고 계신, 분쟁 중이신 분들도 지금 저희가 한 7건 정도 저랑 상담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 대한민국 바닥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하자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인지를 하시고, 이런 하자가 발생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애초에 정말 잘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해서 계약서도 잘 쓰고 건축사, 시공사도 잘 선택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정말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판례랑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체크하셨다가 여러분들 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제가 접속을 해서 지금 대법원 판례를 검색을 했습니다. 이번에 2심 항소심 재판에 저희 변호사가 처음으로 1심 때는 전혀 이런 행동들이 없었는데 제가
이 변호사를 교체를 해서 지금 새로 선임을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시는 그런 대법원 판례를 이제 인용을 해서 서면을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이제 든든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보시면은 대법원에서 2016년도 8월 18일에 판결을 한 이 판례입니다. 공사대금, 공사잔대금에 관련된 그런 판결이었던 것 같은데, 자, 판결 요지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건축 공사를 하는 수급인이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도 하자 담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 이거 되게 처음 법률 용어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자, 간단하게 풀어드릴게요.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 건축주, 여러분들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급인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저렇게 만들고 싶어요 라는 거를 건축공사를 하는 수급인, 그러니까 건축시공사에게 이제 어떤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그게 부적당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구조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단열에 큰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도급인에게 이걸 고지하지 않고 그냥 지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이제 돈이 더 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그냥 귀찮고 건축주를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뭐 아무 고지를 안 하고서 지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생기면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도 하자 담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인인 건축시공사가 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그거를 건축주를 말릴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고지를 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는 고지할 의무는 있었다라는 걸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요거랑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항소심에서 이 1번 요지에 대한 거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2번에 대한 것만 저희가 인용을 했는데 1번도 제가 굳이 건드린 이유는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실제로 하자 분쟁 사유 중에 서로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건축시공사가 그냥 뭐 건축주가 처음에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했던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 법원 갖고 이게 되게 분쟁 소지가 되거든요. 뭐 증거로 따로 내세울 게 없는 상태라면 되게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럴 경우에 부적당한 걸 알면서도 건축시공사가 그런 걸 행했다면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건축주분들이 한 번 정도 이런 걸 잘 인용해서 대응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게 저희 이번에 내용에 연결이 되는 이제 판결 요지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 집이 하자가 있죠.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나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가 있으면 요 나라고 돼 있잖아.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얘가 능력이 안 되면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비록 하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더라도 보수에 가름하는 비용, 즉 넘어갔네. 자, 즉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손해배상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1심에서 굉장히 많이 그 원고 측, 건축시공사 측에서 공격을 당했던 내용이 아니 집은 2억 5천에 지어놓고 너네 막 1억 이상 청구하는 거 너무 과다한 거 아니야? 실제로 하자담보가 뭐 5% 10%라고 하면 너네 지금 거의 반 정도 청구하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공격을 되게 많이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비록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더라도 보수에 가름하는 비용, 이 모든 비용이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사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법원은 역시 그래도 아직 살아있네요. 법의 정의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소심에서 요거를 주장을 해서 그 1심에서 주장한 그 원고 측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충분히 이걸로 박살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그래도 안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러니까 토지의 공작물, 건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질 위험성이,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 있어서 보수가 불가능하고 재건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건물이 무너질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구조 진단을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등을 철거하고 건축을 다시 하는데 드는 비용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따지면 2억 5천짜리 건물을 저희가 계약을 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갖고 다시 지어야 된다고 구조 감정을 받게 되면 그러면 2억 5천이 아니라 철거하고 그 철거 비용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드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예전에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좀 할 때 사실 공실인 깨끗하게 비어있는 신축 건물에 프랜차이즈가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 철거 비용이 안 들어서. 근데 이미 이렇게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데를 인수받으면은 그 인테리어를 다 뜯어내고 하는 그런 비용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보통 막 2, 3천씩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새로 들어가는 창업주가 거의 생각을 못하고 예산을 못 잡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억 5천짜리 집이 다시 지어야 된다는 경우에는 2억 5천 플러스 철거 비용 또 3천? 아니 그건 인테리어였으니까 제가 봤을 때 못해도 더블 이상은 들겠죠. 실내 인테리어만 그 정도 비용이 드니까 전체를 건물을 철거하는 거니까 그 이상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상당액의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대법원 판례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다면 그래도 건축주로서 어느 정도 그 건축 시공사랑 상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판례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에 전원주택 지으려고 하시는 분한테 공유까지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